오늘은 며느리 서진이의 생일입니다. 5년 전에 딱 한 번 와본 아들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생일 축하해 주려고 왔다.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게 다 뭐예요? 그녀의 코가 미세하게 찡그려졌습니다. 아가, 생일 축하한다. 내가 옛날에 입덧할 때 잘 먹던 거, 해장국이 생각나서 좀 끓여왔다. 어머님, 이 냄새가 너무 심하네요. 손님들 계신데 곤란해요. 이런 건 이제 안 먹어요. 필요 없어요. 그때 상황을 파악한 아들 혜준이가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황을 넘어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오라고 했어? 옷골은 또 뭐야 거지같이 그런 옷을 입고 여길 뭐하러 왔어? 라고 고함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가, 빨리 나가. 그의 손이 나를 툭툭 밀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밀어내는 그 짧은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기야 힘껏 나를 밀쳐버렸습니다. 나는 힘없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린 냄비가 쨍그당 하는 파열음과 함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68비예요. 아직도 그날 아들이 나한테 한 행동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숨이 차오릅니다. 저는 시장 입구에서 옛날 해장국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동이 트기 전 별들이 채 잠들지 못한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식당 주방에 불을 켭니다. 거대한 가마솥에 사골과 잡뼈를 넣고 핏물을 우려내는 일로 나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뽀얀 김이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구수한 뼈 국물 냄새가 식당 안을 채울 때면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지난 30여 년 이 국물 냄새는 내 청춘이었고 내 눈물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아들 정혜준이를 키워낸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혜준이를 업고 연탄불 앞에서 국물을 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들 등에 땀띠가 벨세라 내 등줄기는 땀으로 강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 하나에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곤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돈이 모일 때마다 나는 내 옷 한 벌 사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식당 건물을 사고 옆에 작은 상가도 하나 샀습니다. 그 모든 등기부등본의 주인은 정혜준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돈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고 마침내 곱디고 온 며느리 이서진을 데려왔을 때 나는 내 모든 과업을 완수한 듯 뿌듯했습니다. 그 며느리 서진이가 혜준이 아이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입덧이 어찌나 심한지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다는 말에 나는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 특별한 해장국을 끓였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우거지를 삶고 최상급 선지를 구해 정성으로 고아낸 그 국물을 마시고 속이 풀린다며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어제 일처럼 선합니다. 그 아이는 내게 또 다른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들이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고부터였을까요? 그 아이는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제 능력 덕이라 믿기 시작했고 제가 평생의 땀으로 마련해준 식당과 건물은 고마운 유산이 아닌 당연한 초기 자본쯤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며느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남의 번쩍이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주위가 온통 잘나가는 사람들로 채워지자 시장에서 해장국을 파는 시어미의 존재를 부끄러워하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바쁘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만 비추고 가는 일이 잦아졌고 어느새 그들에게 엄마의 정성과 사랑은 촌스러운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감사함이 희미해진 자리에 오만과 허영심이 들어차고 있다는 것을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절날도 바빠서 얼굴만 비추고 밥 한 끼도 함께 나누지 못한 지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생일을 핑계 삼아 아들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려는 마음에 며칠 전부터 가슴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 옛날 며느리가 가장 좋아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해장국을 끓였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콩나물을 고르고 대파를 듬뿍 넣어 시원한 맛을 더했습니다. 초대는 받지 못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부모가 자식 집에 가는데 초대가 무엇일까요? 묵직한 냄비에는 국물만 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사랑과 오늘의 축하, 그리고 변치 않을 모정이라는 진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집은 내가 사는 낡은 시장 골목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번쩍이는 새 아파트, 잘 가꿔진 화단, 고요하고 차가운 공기, 현관 앞에 서자 안에서 흘러나오는 나직한 클래식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나에게는 이질적으로 들려왔습니다. 5년 전에 딱 한 번 와본 집입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그 짧은 소리가 천둥처럼 낯설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화사하게 차려입은 며느리 서진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반가움 대신 잘 숨기지 못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닌 내 손에 들린 냄비에 먼저 가 닿았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생일 축하해 주려고 왔다.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게 다 뭐예요? 그녀의 코가 미세하게 찡그려졌습니다. 뒤편으로 보이는 거실에는 아들의 회사 동료로 보이는 말끔한 차림의 손님들이 우리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생일 축하한다. 내가 옛날에 입덧할 때 잘 먹던 거 생각나서 좀 끓여왔다. 나는 애써 웃으며 냄비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물러서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이 냄새가 너무 심하네요. 손님들 계신데 곤란해요. 이런 건 이제 안 먹어요. 필요 없어요. 냄새라니. 필요 없다니. 그 말이 심장에 박히는 가시 같았습니다. 그때 상황을 파악한 아들 혜준이가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황을 넘어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오라고 했어? 옷골은 또 뭐야 거지같이 그런 옷을 입고 여길 뭐하러 왔어? 라고 고함치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그 고함이 바로 옆에서 터지는 폭탄 같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다는 듯 그는 내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렸습니다. 엄마, 나가, 빨리 나가. 그의 손이 나를 툭툭 밀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밀어내는 그 짧은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기야 힘껏 나를 밀쳐버렸습니다. 나는 힘없이 뒤로 밀려났고 손에서 힘이 풀린 냄비가 쨍글당 하는 파열음과 함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현관 대리석 바닥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선지와 우거지, 파 조각들이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닥에 쏟아진 것은 비단 국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바친 내 30년의 세월, 며느리를 위했던 내 정성,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던 내 사랑이 함께 쏟아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나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쏟아진 국물 자국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내 가슴에 넘치도록 차올랐고 나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들 집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저 문 안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믿고 내어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손님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짓밟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사랑이, 내 존재가 그들의 빛나는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냄새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쏟아진 국물이 남긴 얼룩처럼 내 마음에도 지워지지 않을 자국이 새겨졌습니다. 식당 구석, 낡은 평상에 앉아 캄캄한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가마솥에서 30년을 끓여낸 국물이 내 아들의 뼈와 살이 되었건만 이제 그 아이는 그 국물을 냄새나는 오물로 취급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임계점을 넘어서자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강철 같은 것이 들어앉았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해장국집 단골인 한상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내 사정을 훤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영자입니다. 그동안 제 아들과 며느리 이름으로 해줬던 식당 건물, 상가, 그리고 제 이름으로 넣어주던 예금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제 앞으로 돌려놓아 주세요. 수화기 너머 한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내가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알기에 이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했을 것입니다. 내 결심은 칼날이 되어 아들 부부의 화려한 세상을 단숨에 베어버렸습니다. 폭풍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혜준이는 지인들과 함께 투자한 IT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늘 그랬듯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VVIP 상담실에 앉아 대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돌아온 은행 지점장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모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권리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 담보 가치가 소멸되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선고였습니다. 혜준이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라는 낯선 법률 용어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발밑부터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며느리 서진이는 친구들과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새로 나온 명품 가방을 결제하려 했지만 카드마다 차례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VVIP 등급에 기반이던 예금 계좌가 하룻밤 사이에 텅 비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 턱이 없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번쩍이는 아파트 현관문에는 법원에서 보낸 명도 집행 예고 통고서가 서늘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 그들의 안식처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님을 알리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사업 자금줄이 막힌 혜준이는 투자자들로부터 사기꾼으로 몰렸고 하루아침에 업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의 번듯한 명함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좁은 업계에 퍼진 불명예스러운 소문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신용을 잃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손주들 민준이와 서아는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다니던 영어 유치원과 피아노 학원에서 수업료 미납으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며 서진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파트에서 쫓겨나 자동차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허름한 변두리 여관방을 전전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축축한 방,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건물들. 아이들은 매일같이 언제 집에 가느냐고 물었고 혜준과 서진은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은 전화를 피했고 손을 내밀어 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이룬 모든 것, 그들의 사회적 지위, 친구 관계, 심지어 부부의 사랑마저도 어머니의 돈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을 굼다시피 한 어느 비 오는 날 여관방에 앉아 훌쩍이는 아이들을 보던 혜주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에 대한 처절함과 늦어버린 깨달음에서 오는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취직도 돈을 빌릴 곳도 없는 막다른 길. 그들이 기댈 곳은, 그들이 돌아갈 곳은, 그들이 그토록 냄새난다며 외면했던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돈을 털어 아이들을 위한 빵 몇 개를 사고 비를 맞으며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구겨진 옷, 며칠 감지 못한 머리, 퀭한 눈.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두 사람은 이제 밥 한 끼를 구걸하기 위해 자신들이 짓밟았던 근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해장국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빗물이 고인 흙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기 이전에 굶주린 자가 음식이 있는 곳을 향해 보이는 본능적인 복종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며 시장 바닥의 흙탕물을 세차게 튀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의 마지막 솥을 정리하고 셔터를 내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두 개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한때는 명품 옷으로 감싸여 빛나던 내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비에 흠뻑 젖어 볼품없는 모습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패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당 앞, 내가 매일 물청소를 하는 흙탕물이 고인 바닥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나는 국물이 끓고 있는 솥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며칠을 굶었는지 쉬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게 고함을 치던 그 오만한 입술이 이제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밥 좀 주세요. 제발요. 민준이랑 서아가 굶고 있습니다. 민준이와 서아. 내 손주들의 이름이 나오자 얼음장 같던 심장에 실금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끓는 솥에 김을 한번 들이마시고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은 채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밥 준다. 재워도 주마. 그러나 공짜는 없다. 그 밥값 내일부터 너희들 몸으로 갚아. 새벽 5시까지 식당으로 나와라. 하루라도 빠지거나 게으름 피우면 그날은 너희 둘은 물론이고 아이들 밥상에도 국물 한 방울 없을 줄 알아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거래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는 태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며 나타난 그들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값비싼 시계와 명품 옷 대신 낡은 운동복과 피곤에 절은 얼굴이 그들을 증명했습니다. 혜준이는 난생 처음으로 수백 개의 뚝배기를 닦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부르트고 음식물 찌꺼기에 헛구역질을 하면서도 묵묵히 설거지통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서진이는 네일아트를 받았던 곱던 손으로 시큼한 김치통을 나르고 허리를 굽혀 바닥에 들러붙은 기름때를 닦아냈습니다. 비닐 장갑 속에서 손톱이 깨지고 살이 찢겨나가도 그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식당 손님들의 노골적인 비웃음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참으며 고개를 숙이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5시 그들은 약속처럼 내 주방의 불을 먼저 켰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바쁜 와중에 혜준이 뜨거운 뚝배기를 옮기다 술에 취한 손님과 부딪혔습니다. 뚝배기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 새끼 눈은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취객은 버럭 소리를 질렀고 순식간에 식당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혜주는 과거 회사의 대표였지만 지금은 쏟아진 국물 앞에서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주방에서 지켜보던 내가 나섰습니다. 우리 아들이 실수한 건 맞는데 손님도 조심하셨으면 좋았을 거려. 옷값 물어드릴 테니 조용히 하시죠. 내 말에는 조금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기세가 꺾인 취객은 욕설을 뱉으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혜준에게 새 행주를 던져주었습니다. 차가운 말이었지만 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기 편이 되어 벼랑 끝에 선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느리 서진에게는 김치통을 정리하는 일이 가장 고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창고 구석에 놓인 유난히 낡은 김치통을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함을 넘어 코를 찌르는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김치는 완전히 물러 있었고 윗부분에는 하얀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김치 상한 것 같아요. 나는 다가와 통 안을 한번 들여다보고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거 버릴 거다. 내가 다 꺼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라.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푸아그라를 맛보던 그녀가 이제 썩은 김치를 맨손으로 치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닐장갑을 꼈지만 끈적하고 미끈거리는 감촉과 끔찍한 냄새는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헛구역질이 계속 나왔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과거의 한 장면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담가준 김치를 냉장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가 결국 버렸던 기억, 그때 어머니가 담가줬던 김치도 지금 이 김치처럼 외면당하고 썩어갔을 것입니다.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치우고 있는 것은 단순한 썩은 김치가 아니라 과거 자신의 오만하고 썩어 있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꾹 참고 묵묵히 썩은 김치를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조용히 다가가 새 고무장갑 한 켤레를 건넸습니다. 그거 끼고 해라, 손 다 버린다.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사람 마음도 저렇다, 귀한 줄 모르고 내팽개쳐두면 저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만 풍기는 법이야.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소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김치 한 조각도 허투루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설거지를 하던 서진이가 퉁퉁 부은 손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내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날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철이 없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들 혜준이도 재료를 다듬던 내 등 뒤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그들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한 달간의 고통과 뼈저린 깨달음,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안함이 진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더 이상 시계도 명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굳은 살과 성실한 땀방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사람의 손이 되었구나. 나는 말없이 새로 끓인 해장국을 2 그릇 떠
그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지금의 고생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사람의 마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두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후후 불어 한 숟갈 떠 입에 넣는 그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물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묵묵히 흘렀습니다. 새벽의 찬 공기와 뜨거운 솥에서 피어나는 뜨거운 김과 하루 수백 개의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는 어느덧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은 식당 바닥의 기름때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오만과 이기심마저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계절이 2번 바뀌고 식당 창밖으로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무렵이었습니다. 혜주는 더 이상 뼈를 씻으며 헛구역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뼈의 상태만 봐도 국물 맛이 어떨지 가늠할 줄 알게 되었고 시장 상인들과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진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거칠어졌지만 그 손으로 손님들에게 깍두기를 담아주는 모습은 더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지 미소 대신 고된 노동 뒤에 찾아오는 잔잔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가장 먼저 꽃을 피웠습니다. 7살 민준이와 5살 서아는 시장 골목의 귀염둥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유치원 대신 할머니의 등 뒤에서 동요를 배웠고 값비싼 장난감 대신 밀가루 반죽을 조물거리며 놀았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은 엄마, 우리 집에 언제 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구수한 국물 냄새가 나는 이곳이 바로 자신들의 집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헛간으로 돌아가려는 두 사람을 내가 불러 세웠습니다. 날이 추워졌다. 헛간은 추울 테니까. 나는 말없이 식당과 이어진 내 집의 안채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짐 옮겨서 오늘부터 안채로 들어와 저 방을 써라. 혜준과 서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곰팡내 나던 차가운 헛간에서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한 안채로의 초대. 그것은 단순한 방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에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들어오라는 나의 허락이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고 혜주는 붉어진 눈시울로 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온돌방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혜주는 주방의 굳은 일 대신 새벽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재료를 고르고 장부와 재고를 관리했습니다. 서진은 특유의 세련된 감각으로 식당을 좀 더 깔끔하게 정돈하고 손님 한 사람의 이름을 외워 다정하게 응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새 식당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사람을 구해 두 사람이 하던 설거지와 청소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한가한 시간에 국물 맛을 보고 있는 혜준이의 등 뒤에 섰습니다. 이제 제법 흉내는 내는구나. 혜준이가 멋쩍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의 손에 들린 국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가게 너희들이 온전히 맡아서 운영해봐라. 당분간 뒤에서 지켜볼란다. 그 말에 혜준과 서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나는 덧붙였습니다. 평생 허드렛 일만 시킬 생각은 없다. 너희도 아직 젊은 나이니 다시 일어서야지. 너희가 이 가게를 잘 꾸려나가면 내가 너희한테 가져왔던 재산들은 내 손주, 손녀를 위해서 다시 숨통이 트일 만큼은 돌려줄 생각이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이자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5 식구는 식당 마루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아는 제 아비 어미가 끓인 국밥을 맛있게 먹으며 제잘거렸습니다. 서진이는 내 밥그릇에 잘 익은 깍두기를 올려주었고 혜준이는 뜨거운 뚝배기를 내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국물 한 그릇 더 드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맛이 깊게 우러난 것 같습니다. 나는 말없이 국물 한 숟갈을 떠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구수하고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세월의 응어리를 남김없이 녹여내렸습니다. 한때는 배신감에 치를 떨게 했던 내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 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뽀얀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 한 그릇. 그 안에는 이제 미움이나 복수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용서와 눈물겨운 노력으로 다시 일군 따스한 사랑이 조용히 그리고 깊게 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은 뜨거운 해장국처럼 다시 온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혜준과 서진은 식당을 번창시켜 이제 작은 체인점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아는 건강하게 자라나 김영자 씨의 국물 끓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뒤에서 지켜보는 역할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새벽이면 솥에서 피어나는 첫 번째 김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김 속에는 흘러간 세월의 아픔과 기쁨,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의 온기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잊는 것은 바로 가장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의 가치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헌신을 권리로 착각하고 물질적 풍요에 눈이 멀어 자신의 뿌리를 잊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안락한 소파가 아닌 땀 흘리는 일터에서 옵니다. 혹독한 시련은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아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김영자 씨의 차가운 응징은 사실 가장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모정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뜨겁고 귀한 한 그릇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뜨거운 국물 한 그릇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국물의 진정한 맛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과 그것을 받는 사람의 감사함이 만나는 순간에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